1차 파급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차 파급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 상황을 언제 겪었냐면은 2018년도에 이제 그때 경제 대공황이 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보면은 미국이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제 관세를 막 계속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계속 보복 관세를 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씩 가는 게 아닌가. 정치적 또는 아니면 외교적 요건이 강화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과연 요 부분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관리를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아마 2월 중순 이후에는 아마 그 부분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을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죠. 그레나르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들어오시자마자 연휴 기간 동안 세상이 왜 이렇게 뒤숭숭하며 급변했냐며 볼멘 동안 소리를 하셨네요. 쉬더라도 네. 마음 편히를 못 쉰 것 같아요. 못 쉬셨죠? 네, 쉴 수가 없죠. 쉴 수도 없고 이게 뭐 무슨 이 정도의 얘기인가. 변동성이면은 네. 뭐 1년치 변동성을 뭐 일단 한꺼번에. 시장이 뭐 다 보여줄 정도라고 저는 또 판단이 할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 시장을 봐도 전반적으로 이제 다우존스라든지 S&P,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약세거든요. 뭐 다우존스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주간 단위로 보신다면은 그리고 업종별로 봐도 뭐 대부분 사실 좀 약간 올랐어요, 업종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6% 정도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난주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이 한 2.3%로 나오면서 네. 2024년도가 결국 2.8% 성장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1월 근원 PCE 지수도 2.8% 상승으로 사실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한 4.567%로 안정화가 됐고,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상으로 본다면은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다가 빅테크 실적들 나온 것도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치에 비해서 호실적을 내줬고요. 테슬라도 전망치에 비해서는 소폭 지금 미달했지만은 결국 일론 머스크가 올해 6월 달부터 자율주행 로보택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내년부터는 뭐 양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업종별로 본다면 사실 뭐 금융업이라든지 소비재, 금강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강세를 좀 보였어요. 하지만은 약세 업종을 보면은 결국은 딥시크 충격에 의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락한 부분,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AI 관련주들은 뭐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여기에 포함되어 전력주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문제를 다뤘던 이 전력주들 중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것들이 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안정적이었지만은 딥시크의 좀 충격이 좀 컸다. 그다음에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또 이제 트럼프 관세 문제가 또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미 뭐 작년 연말부터 트럼프 행정부 이제 출범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결국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S&P 차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S&P 차트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요 내용 보시면은 뭐 이평선도 다 지금 정배열은 일단 둔화됐고요. 그다음에 S&P는 한 5,800에서 6,100 정도 박스권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보시다시피 S&P 차트와 마찬가지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딥시크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19,000에서 21,000 정도 박스권을 당분간 예상을 한다. 그러면서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보시는 분들이. 저는 아마 3월 달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정도 박스권은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냐. 그렇게 왜요? 이제 사실 지금 가장 큰 게 지수는 이제 통화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종목별로는 그때그때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산업적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네. 차별화가 가능하지만은 지수가 끌어올라가려면 사실 전반적인 유동성이 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보면 사실 통화 정책 쪽에서 지금 이제 금리나 속도 조절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재개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언제 재개가 될 건지
이게 사실 나와야 지수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3월 19일 날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저는 뭐 금리나 이때도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 어떤 포인트로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제가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을 했어요. 동결하면서 사실 가장 큰 게 트럼프 행정부가 되게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문제를 마무리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뭐 다른 것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한 데 시간을 썼다. 뭐 가짜 기후변화 사건이라든지 성 이데올로기 이런 데에 쓰면서 인플레이션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왔지 않느냐.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도 비난을 했고요. 그다음에 높은 금리 비용, 쉽게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금리를 또 안 내리니까 또 높다는 거죠. 그것까지 같이 비난을 한 거예요. 그건 연준의 몫이다. 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본다면은 지표상으로 본다면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뭐 이미 경제 성장률도 2024년에 한 2.8%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연준은 2.1% 정도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보면은 그런 CPI가 지금 PCE 지수가 1월 달에 2.8%가 나왔어요. 시장 전망치 정도 수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4% 초반대예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지금 4.5%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과의 지금 간격이 되게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정도면 내려도 지금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20이죠. 지금 뉴욕 중앙은행이 30일 날 사실 기준금리를 3.15%로 사실 그렇죠. 3.2.9% 인하를 했어요. 네.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은행은 또 반대로 기준금리 0.5% 인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요국들이 지금 통화 정책에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2월 달 지표들이 나오는 3월 달 정도, 3월 19일이죠. 이때쯤에는 연준이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3월 19일 날 지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점도표도 변경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 경제 전망치도 다시 또 제시가 될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 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19일 날 가능성을 한 15% 정도 인하 가능성이 그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지금이 한 5월이 가장 높나요? 네, 5월은 지금 5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2월 달 정책적 효과가 3월 달 지표로 나올 수가 있고 3월 달인데 그 지표를 이제 눈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면서 연준이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들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갈수록 3월 달에 어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가 이번에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맹비난에 나섰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관세나 이러한 행정부의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 그런 정책적인 행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2월 달에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서 그게 3월 지표에 발표가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키는 또 잡은 거고 네. 거기에 또 트럼프는 얘기하겠죠. 걱정 마. 인플레이션 내가 잡을 거야. 맞습니다. 이러면서 명분을 좀 찾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관세 부과에 지금 사실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네. 근데 저는 한 2월 말쯤 가면 또 인플레이션 쪽에 관심을 또 집중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한꺼번에 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심을 이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네. 먼저 지금 저는 이제 관세 쪽에 먼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먼저 우선적으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아마 그 다음인 한 2월 달
중순부터는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분명히 또 이제 실물 경제에 개입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뭐 요즘 이 변화되는 속도 보시면은 하루하루가 거의 1년짜리 같아요. 저는 뭐 그 정도로. 그게 예. 딱 그 행정부의 색깔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월 중순 이후 넘어가면 또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저희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관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입으로만 얘기했지만 또 이제 당일에 취임식 날 뭐 서명 바로 할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의 관세 추가적인 부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파급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1차 파급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차 파급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다보스 포럼에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이 상황을 언제 겪었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18년도에 이제 그때 경제 대공황이 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2028년이죠. 그때 당시 보면은 미국이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제 관세를 막 계속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 계속 보복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런 쪽으로 조금씩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신다면 취임식에서는 사실 대외 수입청을 신설하면서 관세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방법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이런 얘기를 보통 관세를 인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관세 인상의 일반적인 효과는 정부의 세입 증가라든지 아니면 보유무역을 통해서 자국 내 기업 보호거든요. 근데 관세를 통해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트럼프의 목적은 정치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30일 날 지금 발표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2월 4일부터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관세 부과하고요. 중국은 10% 추가죠. 왜냐하면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50% 부과를 1월 1일부터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는 25%를 부과하는 거고 그렇죠. 중국 기존에서 10%를 추가로 더 부과하는 추가하면 거고 60%가 돼요. 원래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60%.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1월 1일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부과한 게 있어요. 네. 그게 평균적으로 50%가 됩니다. 와, 엄청 세네요. 왜냐면 뭐 전기차는 100% 부과를 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10%를 더 얹은 겁니다. 네. 그러면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시장에서는 그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주요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은 차별적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다. 일부 주요 품목은 관세에서 제외한다든가 아니면 관세율이 틀릴 수가 있다. 네. 세 번째는 관세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10%, 20%, 30%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이냐 봤더니 세 개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이번에는 캐나다, 멕시코가 사실은 원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관세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미국이 이제 공공재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리더십을 보이던 지역인데 이걸 포기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이미 분명히 먼저 얘기를 했어요. 불법 체류자 송환 협력을 요청을 거부하자. 바로 50% 관세 때리겠다고 이해하니까 뭐 바로 뭐 콜롬비아 대통령이 9시간 만에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이민 유입, 불법 마약류 유입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만약에 여기에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관세율을 또 올려버리겠다. 단 에너지와 캐나다부터 수입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10%만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쪽은 되게 트럼프가 맞습니다.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기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지금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또는 아니면 외교적
요건이 강화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대내적인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과연 요 부분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관리를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아마 2월 중순 이후에는 아마 그 부분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대외적으로 지금 보복관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은 WTO 제소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1928년도에 었던 미국의 대공황 이때 저 관세 인상으로 유럽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올리면서 결국 글로벌 무역이 붕괴되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었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한국 1월달 수출입 지표가 지금 1일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1월달 지금 보니까 수출이 491억 달러예요. 작년보다 10%가 감소가 있습니다. 수출이. 그러면서 수입은 510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6.4%가 감소가 있어요. 벌써. 네. 그렇게 된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18억 9천억 달러가 나왔는데 17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미국하고 중국에서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고요. 반도체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자동차,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가전 제품, 섬유 제품, 2차 전지 품목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10%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효과가 지금 효과라기보다 이런 파급 효과가 국내에 벌써 오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미국, 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특히 이제 캐나다, 멕시코와 일본 타겟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온 데가 지금 일본하고 이제 독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수입이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타겟이 온다면 이제 한국하고 이제 베트남입니다. 한국하고 베트남은 지금 이미 한국 같은 경우 이미 얘기했어요. 자동차하고 지금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뭐 한국에 있는 평택 미군 기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주둔 비용과 관련돼 갖고 정치적 이슈로 아마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국이 오는 데까지 뭐 저희가 세 번째라고 보면은 한 달 안에는 저희 한국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정도 속도로 간다라고 보면은 아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죠.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이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세가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처음엔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주변국들의 어떤 이제 그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네. 그런 기대감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향후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행정부에서는 뭐 이런 물가에 대한 영향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발언들을 하게 될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시크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은? 일단은 지지난주에는 사실 1차 충격이 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2차 충격이 온 것 같아요. 뭐냐면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AI 업종이 갖고 있는 비중이 큰데 그것을 다 끌어내릴 정도라고 보면 전 2차 파동까지 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1차 때는 1월 23일 날 사실 딥시크의 AI 모델인 R1이 오픈 AI의 챗 GTP를 누르고 무료다운 앱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는 사실 1차 충격이라 봐요. 이때는 뭐 다른 얘기보다는 반도체를 H20이라든지 H800과 같은 저사양을 통해서 센터를 구축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AI 훈련 비용의 600만 달러, 그러니까 빅테크의 10분의 1 수준이죠. 이 정도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성능을 보니까 오픈 AI의 챗 GTP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같은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돼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그때 당시 AI 인프라에 대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사실 충격을 좀 크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의구심이 사실 제기됐어요. 설마 반도체를 이제 엔비디아의 고사양인 H200을 몰래 도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을 것이라는 의구심.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부정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가 202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미
엔비디아의 어떤 고상향 그 GPU를 이미 확보했다는 소문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훈련 비용이 600만 달러 가능했다. 이건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훈련 비용은 일부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AI 모델 개발 비용은 5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다른 빅테크가 쓰는 거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쇼크였다면은 2차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 R1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2차 충격은 오픈 소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충격이 더 큰 거죠. 뭐 이미 알고 계신 챗 GPT라든지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픈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들 독점을 위해서 계속 비밀에 붙이고 있고 그것을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 시장이 이쪽 미국으로 이제 독점이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일단은 딥시크가 이걸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알리바바가 QN 2.5 맥스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오픈 소스예요. 여기도 소스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오픈 AI의 챗 GTP4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 3.5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대신에 메타의 라마 3에 비해서는 우월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게 앞으로 이제 오픈 소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오픈을 하면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BNB 모든 코인들이 이러한 그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소스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아주 혁신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시장이 정말 빨리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 독점은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글로벌 AI 산업제도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 31일 날 딱 보시면은 국내 주시장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카나라는 이제 AI 비서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올해 6월 달에 지금 네이버도 AI 인공지능 이제 그 모델을 지금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두 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떤 개발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제 이 질이죠. 퀄리티가 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픈 소스를 해버리면은 그 오픈 소스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팀들이 경쟁사들이 계속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AI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LMM이 되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보시면 딥시크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지금 알리바바까지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 자체는 저는 앞으로 이제 뭐 미국의 사실 플랫폼이라든지 AI 회사들은 조금 이제 그동안 이제 독점으로 이제 고비용을 비싼 비용에 많이 팔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격도 낮아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쟁사들한테 또 독점을 좀 뺏길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커졌거든요. 그렇다고 그렇죠. 보면 미국에 있는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쪽도 당분간은 성장성은 조금 이제 속도를 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 가겠지만은 좀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들이 굳이 이제 미국의 AI 산업에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장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건수가 딥시크가 결국은 1차 파동 위에 2차 파동까지 온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의 그 성능이라든지 이 정도 본다 그러면은 지금 뭐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바이두도 지금 조만간 다음 달에는 지금 이제 이 오픈 소스로 또 공개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좀 글로벌 이 AI 산업에 좀 지도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럼 우리가 투자 종목들도 이제 유심히 이제 미국 내 AI 관련된 업종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종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행정부 취임하면서 바로 스타게이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딥시크 이슈가 나오자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대표적인 기업들의 그 수장들의 발언을 보면은
이 시장 자체, 딥시크발 뭐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들도 약간은 또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할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그 뭐 성능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들이 많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명확하게 좀 드러나게 된다면 또 하드웨어 기업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맞습니다. 펼 수 있는 그런 저도 기회가 오지 사실 이제 않을까. 그 문제를 이제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제 국내선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이 엄청 지금 커졌거든요. 많이 하락했죠. 네, 많이 하락했는데 사실 저는 요 시간이 좀 이제 해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쪽이 이제 그 딥시크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가 개발한 쪽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쪽이 이제 반도체 쪽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쪽을 사실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건 반도체를 무시하고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갖고 모든 알고리즘을 갖고서는 아니죠.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네. 보여져요. 그래서 시간이 저는 좀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드웨어 쪽에서는 계속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증가할 필요할 수도 분야도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만약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이쪽을 하겠다. 구축하게 한다면은 결국은 이쪽 데이터 센터를 구축 안 하면 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을 하고 있던 이런 고사양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그러한 반도체 회사들도 있죠.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또 그렇죠. 탄력이 더 좋고. 브로드컴은 더 탄력이 또 세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일단 인프라 쪽은 기본적인 수요는 유지가 된다. 그런데 지금 2차 파동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은 아마 이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프라는 시간이 되면 다시 복구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저는 사실 지금 그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스타게이트가 조금 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유명무실해질까 좀, 봐. 유명무실해질까봐 조금 트럼프도 조금 이제 속으로 좀 쓰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과연 또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연휴 사이에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판도가 확 달라질 줄은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대변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을 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는 일단 첫째 주이기 때문에 네. 고용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노동부 12월 9인 이직 보고서도 나오고요. ADP 1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나오고요. 7일 날 금요일이죠.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률, 뭐 시간당 임금,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같은 날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업 실적들이 좀 되게 큰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런티어뿐만 아니라 알파벳 그다음에 뭐 ARM, 우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6일에는 아마존하고 일라일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또 업체들 어떤 실적 그다음에 2025년 가이던스 어떻게 제시냐에 따라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딥시크의 어떤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내용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가장 계속 성장세를 보였던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거잖아요. 아마존은 어떨지는 저도 또 궁금해요. 아마존도 꽤 그 순위가 높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사실 이제 전망치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나오는데 네. 문제는 2025년도 이제 가이던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들도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지금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잘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지금 개발한 속도가 성과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2025년도에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 모멘텀을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행히 지금 오픈 소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존도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존도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라이 릴리가 조금 이제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예, 비만약이 생각만큼 안 팔린 것 같아요. 지금요. 비싸가지고 또. 비싸갖고 예. 자, 네, 그리고 그런 월트 상태입니다.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번 실적 발표에 정말 괜찮았죠. 두각을 네.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중증 외상센터라는 컨텐츠가 네. 설 연휴 딱 직전에 네. 오픈이 되면서 그게 또 오징어 게임 2를 앞지르고 저도 사실 중증 외상센터를 설 연휴 기간에 네. 정주행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월트 디즈니는 과연 어떨까? 같은 컨텐츠 기업이라고 해서 뭐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닐 텐데 워낙에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아이 주식으로 월트 디즈니를 꽤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사실 월트 디즈니는 약간 좀 기대감은 없어요. 기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그 유저들을 되게 늘렸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이용료죠. 이용료를 이제 1달러를 또 인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갖고 사실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쪽에 크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관련된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월트 디즈니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제시를 좀 해줘야 그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번 주에도 또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2월 들어서면서 새로운 복병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딥시크 그리고 관세까지 시장을 뒤흔들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이 될 텐데요. 과연 앞으로 시장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또 이제 당장에 열리는 우리 국장에는 얼마나 큰 파급이 미치게 될지 여부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조금 더 나은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